열심히 삽니다. 야근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재테크 공부도 합니다. 근데 왜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느낌이 날까요? 저도 그 질문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구조였다는 걸. 오늘은 그 구조 얘기를 합니다. 철학 얘기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아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이 보일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봅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건 전체의 2.5%. 가구당 평균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론 중산층이 늘었어요. 1967년에 중산층 비중이 54%였는데 2022년엔 39%로 줄었지만 동시에 고소득층은 13%에서 37%로 늘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한 게 아니라 위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왜 다들 더 팍팍하다고 느낄까요? 소득은 올랐는데 삶은 더 힘들다. 이 모순의 정체가 바로 자산입니다. 소득이 올라도 자산 없이는 인플레이션 피해만 고스란히 입습니다. 집값,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것들은 내 월급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 상승의 수혜자가 됩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이 상승의 피해자가 됩니다. K자형 경제의 진짜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었습니다. 여기서 50년 전 철학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에리히 프롬. 1976년에 쓴 책 소유냐 존재냐. 제 젊은 시절 필독서였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경고했습니다. 물건을 모으고 권력을 쥐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삶. 그 대신 사랑하고 경험하고 창조하는 존재 양식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맞아, 소유 없어도 괜찮아. 나답게 살면 돼. 근데 세월이 흐르고 다시 읽으면 다르게 읽힙니다. 프롬이 이 책을 쓴 1976년.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없이도 노동만으로 존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AI가 노동 가치를 깎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3억 개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반복 업무, 사무직,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중간 숙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이 현금을 녹입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면서도 부자가 됩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제자리입니다. 2026년엔 프롬의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프롬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경제학자 피케티는 이걸 수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 쉽게 말하면 자산을 가진 사람이 벌어들이는 속도가 내가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구조적으로 빠릅니다. 이게 1년, 2년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쌓이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트럼프 계좌.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1,000를 입금해줍니다. 18세까지 복리로 운용되고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자산 형성입니다. 기본소득은 쓰면 사라집니다. 기본자산은 복리로 자랍니다. 국가조차 기본소득에서 기본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반지를 팔아서 아이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18세가 되면 그 계좌를 넘겨줄 겁니다. 10마디 말보다 계좌 잔고로 이야기할 겁니다. 소유가 존재를 만드는 시대. 그 시작을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작은 것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의 세계로 이동하는데 거창한 시드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9단계입니다. 1단계, 노동소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출발점입니다. 2단계, 노동소득을 버는 동안 자산시장을 공부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공부입니다. 3단계, 노동소득의 일부를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주식, ETF, 리츠, 소비에서 소유로 흐름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4단계,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다시 자산에 넣습니다. 복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5단계, 레버리지로 속도를 올립니다. 주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빚을 무서워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고 씁니다. 6단계, 단기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듭니다. 노동소득, 자본소득, 대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자산을 장기로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장기 소유로 복리를 극대화합니다. 팔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다. 8단계.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9단계. 자녀에게는 출생 때부터 세팅합니다. 돌반지보다 주식 계좌가 아이에게 더 좋은 선물입니다. 이 9단계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난은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장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분들이 가난한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소유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프롬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유 양식에서 인간의 행복은 우월감, 권력, 결국 정복에 있다. 그는 그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 소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소유가 없으면 사랑도 창조도 존재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자유롭게 존재하기 위한 수단,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 시간을 되찾기 위한 수단, 소유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주식 맥락은 가격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으로 시장을 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